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만에, 학생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재무제표 분석 강의할 거고요. 오늘은 저기 사전 공지가 나간 것처럼 제가 사전 일정이 과거부터 좀 있어가지고, 들으셨죠? 네. 그, 한 타임만 하고 오늘은 저기 빨리 마칠 건데, 저희가 9시 반부터 원래 수업을 해요. 9시 반부터 해서 9시 반인가요? 9시 20분인가? 20분인가요? 30분인가요? 30분. 오케이.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인가요? 1시까지인가요? 알아서 할게요. 일단 시작은 9시 20분, 40분 사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뭐 1시 근방에 끝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CFA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CFA 시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레벨 1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말해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어떤 그 difficulty rating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보면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근데 양이 많아. 특히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분석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학교 때 배우는 중급 회계 1, 중급 회계 2 테마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30시간 남짓 해가지고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여러분 좀 양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시험이 나오는 그 저기 패턴이 깊게 나오진 않고 얇고 넓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스킵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요 내용을 알아서 제가 또 이제 중요성을 선별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또 중요성을 적용해서 또 거기 취사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진짜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요건 중요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시험에서는 좀 난이도가 시험에서는 조금 빈도수는 떨어져요 라고 제가 이제 빈도수에 대한 건 얘기하고 시작해요. 하는데 막상 시험장 가보시면은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던 테마들도 좀 많이 나온다 이런 피드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고루고루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험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시험은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인데 미국 시험은 그냥 고루고루 물어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피드백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한 문제씩 다 나온 느낌이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분이 레벨 1은 되게 많은 거예요. 보실 거예요. 저도 합격 수기는 한번 읽어보거든요.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야 제가 이제 직접 시험장에서 시험을 칠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 피드백 받으면 그런 피드백이 많기 때문에 요는 뭐냐면은 빠뜨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빠뜨리지 않는 거. 최소한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건 보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거 빼고는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CFA 강의를 한 15년 이상 했는데 어떤 이제 조금 그냥 강의의 어떤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철학은 너무 대단한 말 같고 강의 스타일이 뭐냐면 그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해. 그럼 저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CFA라고 하는 차트를 땄다 하더라도 막상 실무에 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지 못하면은 과연 이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좀 신념 아닌 신념이 있어서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게요. 특히 최근에 실무에서 이슈가 있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무조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해주고 대신에 제가 전제를 깔게요. 여기 실무전 중요하지만 시험 목적상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라고 단서를 달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선별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한테 피드백도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교재를 갖고 강의를 합니다만은 실제 케이스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전자공시 사이트에 가서 회사의 실제 재무제표를 보고 이 배웠던 내용들의 케이스를 볼 거예요. 보고 이렇게 돼 있구나. 배웠던 대로 정말 써 있구나. 정말 이 회사가 이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자주 가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안 보고 가면은 진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자주 이제 보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도가 좀 느려요. 근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어떤 그 강의 피드백은 잡소리 좀 그만해라. 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1년차 강사도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멘탈이 무너질 정도의 멘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 강의 그건 안 보시면 돼요. 뭐 그거는 저랑 안 맞는 거니까 다른 사람 강의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듣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그러지 못해서 시험 와서 너무 많이 고생했거든요. 배운 거와 실무를 접목을 너무 못했어요. 그거를 접목시켰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항상 배운 내용의 실제 케이스에 가서 볼 건데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기보다는 제 강의 스타일이니까 그건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필기를 좀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면서 쭉쭉 칠판에 정리를 이렇게 해 나가는 스타일인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조금 제가 필기를 좀 컴팩하게 이렇게 잘 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중에 강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그 스마트폰 찍은 것만 쭉 이렇게 봐도 정리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었어요. 좋은 방법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한 두세 분 정도가 저한테 이미 프리 어프로를 받고 강의 노트를 좀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뭐 얼굴도 뵌 적이 없고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두 분 정도가 저한테 강의 노트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디 보면 파나 보여요. 그 CFA 강의 노트 하면은 뭐 이런 걸 파는 곳이 있나 봐. 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한번 저한테 검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 칠판에 필기한 거에다가 자기가 사례를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던 여기 다트에 가서 본 것들까지도 캡처 떠서 붙이고 대단한 정성이에요. 그 내가 해야 되는데 고마워요. 그러면서 내가 일단 다 한 거니까 나한테 조건이 있는데 저한테 사전 동의를 구해서 이거 좀 팔아야 되겠냐. That's okay. 전혀 상관없다. 뭐 전들 내가 머리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나도 누군가 한 걸 보고 이해하고 또 공부를 한 거니까 뭐 대단한 카피라이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하려고 하면 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 같아. 그분들의 서브노트가 이렇게 저 잘 모르겠어 사이트는. 근데 그런 데 가니까 너무 컴팩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 그럼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뭐 여러분이 참조해서 같이 진행하면 크게 지금 LOS가 지금 한 4, 5년 동안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서브노트를 그대로 이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혹시 구할 수 있는 서브노트가 있으면 그걸 참조해도 되고 나 그런 거 못 구한다라고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쭉 해줄 거니까 요거만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필기를 많이 하지 마시란 소리예요. 웬만한 거 내가 칠판에 쓰고 안 지워요. 쉬는 시간까지. 그럼 그거 마지막에 하면 한 페이지 쫙 차거든요. 하루 수업 끝나면 그거 칠판 딱 하나 찍고 다음 시간 오기 전에 너무 시간이 없으면은 그 화면상에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화면상에 있는 내용만 한번 보고 와도 전체 그림은 한번 잡힐 거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책 순서는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LOS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LOS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CFA 협회에서 툭툭 던지면서 테마가 나오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시면은 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다 모든 챕터는 커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리딩 쪽에 해당되는 챕터의 순서는 조금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트로이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하고 갈게요. 얘들이 과목 명칭을 한 번씩 바꿔요. 원래 제가 1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과목 명칭이 Financial Statement Analysis였었어요. 그러다가 한 5년, 6년 지났더니 제게 이름을 바꾸더라고. 뭐로 바꿨냐면 Financial Reporting 분석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바꿨어요. Financial Statement 분석으로 또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뭐냐? 없어요. 그냥 한 번씩 바꿔줘야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분석이란 말보다는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되면은 여러분들 분석하는 대상이 재무제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여러분들 상장법인 같으면 사업보고서 같은 게 공시되는데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거든. 거기서 주주 임원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주주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자가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영자가 회사를 분석한 내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도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깊게 봐줘야 되거든. 그럼 실제는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는 게 Financial Statement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다 봐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름이 Financial Statement 분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이 Financial Statement 분석이 아니고 과거에 Financial Reporting 분석이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도 다 봐야 되는 거다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름이 Financial Statement 분석으로 바뀌면서 커리큘럼이 여러분들은 옛날부터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플러스 알파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외에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굉장히 과거에 많이 서술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컴팩하게 바뀌어갖고 페이지가 한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 말은 제목이 바뀌면서 문제 트렌드가 재무제표 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분석하는 내용은 조금 중요성이 줄어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분석에 대한 것은 이제 재무제표가 포커스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무제표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조금 나오긴 해요. 오늘 아마 그 내용이 일부 들어갈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 솔직히 파이낸셜 어카운팅부터 여러분들 개념을 조금 잡고 넘어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어카운팅부터 내용을 조금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본부터 좀 가자고요. 어카운팅이 뭐냐? 이거 참 제가 맨날 강의할 때마다 회계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정의부터 얘기하는 게 되게 민망해요. 하도 이 얘기를 해서 어카운팅이 뭐냐라고 이제 정의를 보통 얘기하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정보를 주는 거라고 하죠. 모든 이제 회계책이 처음 설명할 때 여기도 나와요. 이제 그 어카운팅은 정보를 주는 거다. 기업에 정보를 주는 거다라고 해요. 구라예요. 제가 표현을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한 것 같은데,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다라고 물론 맞아요. 내가 회계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회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유용한 정보를 내가 습득하게 됐고, 그 습득한 결과로 내가 굉장히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회계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저도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계사 이제 28년째거든요. 근데 어카운팅을 배웠을 때 유용하다 느낀 경험을 한 게 한 15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한 3년 4년 근무하게 되면 내가 이 업종을 다 아는 것 같아. 귀엽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3, 4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회계사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귀엽죠. 되게 귀여운 되게 귀여워요.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스태프들도 이제 그런 거 이제 얘기할 때 내가 웃어요. 귀엽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보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여러 케이스를 들으면서 회계를 공부하면은 진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만 돼도 저는 제 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한테 강의 들었지만 솔직히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항상 회계를 어떤 느낌으로 생각했냐면 장부를 만드는 기술,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술, 우리 보통 북키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써가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그래서 항상 배울 때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어야 되지? 왜 배우고 있어야지? 하면서 회계사 공부까지 했어요. 공부하면서도 이걸 내가 해서 뭘 하지? 회계사가 무슨 직업이지까지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고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회계사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직업인지에 대한 정확한 느낌이 없는 그런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본론 돌아와서 회계가 유용한 정보다라고 하는 정의는 지금은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정말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럼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정보를 이용하는 누가 있겠죠? 당연히 정보 이용자가 있겠죠. 기업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 주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버먼트가 있을 수 있고, 뭔가 그 기업의 재무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자 될 수 있어요. 이 범위가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 넓어지는 컨셉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ESG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관련된 벤더도 이해관계자 될 수도 있고, 커스터머가 이해관계자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ESG에서 소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가 될 수도 있어요. 직원들 혜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꼭 그 엔터티의 그 회사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다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어떤 기업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즘 커스터머들도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분석해요? 재무제표 분석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벤더도 어때요? 만약 애플이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해요. 납품가 매년 결정하거든요. 그때 애플이 뭐 분석하겠어요? 디스플레이 손익 분석하죠. 손익 분석한 다음에 너네가 이렇게盈률이 개선되고 있으니 앞으로 납품가는 이 정도로 조정하자.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벤더 커스터머도 굉장히 주된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 이용자는 굉장히 다수가 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죠? 바로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재무제표만 여러분들 공시된다고 해서 유용한 정보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들 상장법인들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가 공시됐지만 앞에 여러분들 감사보고서 저희 회계사가 찍어주는 오디 리포트 보시면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디스클레이머를 던져놨어요. 무슨 말이냐. 이 재무제표 맞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는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회계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기본적인 에비던스를 안 주는 거예요. 금액을 측정을 못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분석하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 오디 리포트를 보지 않고 FS를 연락에 분석했어요. 근데 앞에 갔더니 감사인이 모르겠대요. 그럼 나는 쓰레기를 분석한 거예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에는 오디 리포트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CFA 시험에 오디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보고서도 봐야 된다는 거죠. 감사보고서도. 그 다음 뭐도 봐야 되냐? 요즘은 회사가 뭐도 되게 중요하냐면 횡령 부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회사가 내부 통제 프로세스 같은 걸 잘 갖추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핫한 테마거든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 상장법인들은 감사 의견 받으면 재무제표만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회사 프로세스까지도 의견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내부 통제까지 의견 받아요. 그 내부 통제까지도 여러분들 의견을 받는다. 그럼 내부 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받았나 보셔야 돼요. 자, 최근에 우리 부정사건 터졌던 대표적 기업이 어디죠? 오스템 임플란트 케이스죠. 횡령 규모가 얼마라고 그래요? 저도 그 회사가 주석을 읽어봤어요. 주석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볼 거예요,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케이스는 그 직원이 얼마를 횡령했다고 심해뒀어요? 오스템이라는 회사는 아시죠? 네, 그 회사. 오스템 임플란트 케이스가 여러분들 횡령 규모가 2천억이 넘었다고 돼 있어요. 2천억 넘었는데 한 300억은 다시 돈을 넣었더라고. 그리고 1,800억 정도가 지금 아직 돈을 못 넣었어요. 근데 지금 감사인이 판단할 때 1,800억 중에서 900억 정도는 회수가 가능한데 900억은 회수가 안 되겠다 판단해가지고 1,800억만큼이 뭐로 잡혀있냐면 위법행위 미수금이라고 잡혀있어요.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누구한테? 직원한테. 원래 여러분들 임직원이 회사에 돈을 횡령하게 되면 재무제표상에는 그게 뭐다? 로스가 아니고요. 뭐 잡냐면 미수금을 잡아. 리시버블이요.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리시버블이 아니고 일리걸로 인한 리시버블이라고 기록하게 돼 있어요. 불법행위다. 이게 정보 이용자가 불법으로 뭔가 부정이 있었고 이걸 회사가 받아낼 금액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위법행위 미수금이라고 장부에 잡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못 받을 거라 판단되는 금액을 한 900억 남짓 잡아가지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억 정도다라고 주석에 자세히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금괴 얼마 회수 가능하고 가상화폐 얼마 회수 가능하고 주식을 팔았을 때 얼마 회수가 가능하고 부동산 경매 때렸을 때 경매대금 얼마 빠준 다음에 얼마가 회수 가능한데 회수되는 시기가 2, 3년에 걸쳐있을 거니까 그 프레젠트 밸류를 쭉 당겨가지고 이만큼 회수 가능하다고 자세히 내가 회계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횡령에 대한 회수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왜? 오스템에 민감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사건 터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거래 정지돼 있잖아요. 이제 상장 재개시켜야 될 거라고. 재개시키려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거래소에서 그 상장 거래 정지가 된 사유가 다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부정이 자기 자본 규모의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거래 정지예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감사인이 의견을 재무제표에 대해서 거절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사유가 생겨요. 그럼 리오디트를 받아가지고 적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두 번째 사유. 그런데 첫 번째 사유로 거래 정지가 됐는데 두 번째 사유로 또 의견 거절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거절 사유가 돼서 거래 정지 사유가 생기면 이 두 개를 다 해소해야 된다고. 그럼 오스테이먼들 주주 입장에서는 두 개가 다 해소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인이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재무제표는 적정이라고 의견 줬어요. 그러면 적정 의미가 뭐냐면 그 회사 내부 통제 부정이 있어도 실제 그 회사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주석의 정보 이용자한테 자세히 썼잖아요. 이만큼 부정이 있었는데 이만큼 회수가 가능하고 요만큼 정도가 지금 우리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오스템은 현금으로만 돌아가는 회사거든요. 현금으로만 돌아가는 거지 내부 통제 프로세스가 엉망이었던 거지 회사가 영업활동이 부진한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인이 많은 고민하다가 의견을 적정을 줬더라고요. 대신에 내부 통제는 의견을 애드버스 의견을 줬어요. 부적정이다. 그래서 내부 통제는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재무제표 숫자는 지금 현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듀얼로 의견이 각각 나가 있는 케이스가 오스템 케이스입니다. 작년도 거 올해 3월달에 공시한 거 보니까 그렇게 나갔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우리 다 교재 나와요. 그 교재의 내용을 배울 때 오스템 케이스 한번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그런 내부 통제까지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내부 통제가 여러분들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ESG로 따지면 가버넌스가 투명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ESG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기업 가치 평가에서 되게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플러스 알파의 내용도 되게 많이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뭐 또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정유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정유회사들 수익이 되게 마진이 좋게 나고 있다고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SK나 GS나 이런 데들이 마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데 얼마나 이게 마진이 매입가는 얼마가 되고 판매가는 얼마가 돼서 얼마만큼 거기서 정제 마진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재무제표는 숫자만 나오지 내가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를 수입하고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이 가격이 재무제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건 어디에 나오냐? 사업보고서에 나온다고. 애뉴얼 리포트에. 애뉴얼 리포트에 보시면 그 회사 주요 사업 내용이 나와요. 그 뭐가 나온 3년 동안에 주요 자기들이 정유를 수입하는 평균 매입 단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얼마에 팔고 있는지 평균 판매 단가 쭉 나온다고. 이런 것들은 늘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사업보고서엔 다 나와요. 그럼 그 추세를 딱 보면서 이렇게 마진이 지금 되고 있구나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여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도 보셔야 된다고. 그 알파의 내용이 아까 말했지만 애뉴얼 리포트라든지 오디 리포트라든지 내부 통제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까지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용한 정보를 주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메인은 재무제표겠지만 이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보는 거고 요거 분석 배우는 게 우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해야 되니까 다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파이낸셜이란 말이 붙으면은 보통 이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게 어카운팅인데 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이낸셜 어카운팅하고 매니저 어카운팅 두로 나누거든요.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그 엔터티의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 주는 게 파이낸셜 어카운팅이에요. 그런데 경영진,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이 관리 목적상 뭔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요거는 관리 회계라고 그래요. 요거는 매니저 어카운팅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매니저 어카운팅이 뭐냐면 각 회사마다 여러분들 재고 원가를 여러분들 집계하는 시스템이 다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만약에 같은 연도 계열사를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이거는 관리적인 목적이거든. 관리회계를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에요. 관리회계는 그 회사 내부에 들어가서 경영진이 어떤 관리적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냐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 틀리다고. 이걸 우리가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파이낸셜 어카운팅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거랑 내부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거랑 왜 프레임워크를 달리 가져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요. 외부 이용자한테 정보를 줄 때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과 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이용자가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차이가 나요. 이걸 보통 세련되게 information asymmetry,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그래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그 정보는 항상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해요. 쉽게 갈게요. 정보를 주는 사람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똑같아. 그러면 정보를 주는 사람이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정보를 주는 사람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 얘가 알고 있는 정보 양과 얘가 알고 있는 정보 양이 똑같아. 그러면 이 정보를 속여서 제공할 수가 없다고요. 속여주는 순간 저 사람도 알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런데 외부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이 구조 자체가 정보가 비대칭적이야. 그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가 과연 그 기업의 경영자만큼 그 기업의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제공될 때 항상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가 제공될 때는 그 정보에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파이낸셜 어카운팅이 뭐가 필요하죠? 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규제가 필요한 거야. 규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를 제정하는 거냐면 야, 너네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줄 때는 요런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줘라고 하는 스탠다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스탠다드를 잘 따라가는지를 익스터널 오디트한테 검증을 받고 레귤레이터리 바디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요런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관리회계는 어때요? 관리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기업인데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 기업의 경영진이야. 그럼 솔직히 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는 인포메이션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때문에 거기는 뭐가 필요 없다? 뭐 스탠다드가 필요 없고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네가 알아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개입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파이낸셜 어카운팅에 뭐가 있다는 거죠? 스탠다드가 존재해요. 그 스탠다드를 보통 뭐라고 하냐 이거를 보통 이제 이런 말을 쓰죠. 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요. 용어 정도를 조금 기억하셔야 되니까 막 쓰고 싶죠. 참으라고요. 나중에 찍으면 되니까 그냥 제가 의외로 칠판 깨끗하게 쓰거든요. 난잡하게 안 써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보통 갭이다 말을 쓰죠. 갭. 이 갭이 뭐냐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글 쳐서 갭 찾아봐. 갭 치면 갭이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대, 일정 국가에서 통용되는 어카운팅 관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 어쨌든 회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 회계 기준이 구체화된 게 회계 기준 스탠다드인데 미국은 US 갭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코리안 갭이 있어요. 유럽은 유럽의 갭이 있고 다만 우리나라는 K 갭이 있는데 코리안 갭이 있는데 그 코리안 갭을 쓰다가 상장법인들 경우에는 글로벌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말로 뭔가 회계 기준을 만들면은 외부에 있는 인베스터들이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의 회계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 기준으로 맞추자라고 해서 뭐 많이 들었겠지만은 상장법인의 경우는 뭘 쓰는 거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해서 IFRS를 쓰는 거예요. 국제 회계 기준을 쓰는 거죠. 국제 회계 기준은 여러분들 국제란 말이 붙어서 글로벌 어카운팅 기준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유럽 기준이에요. 유럽에서 만든 겁니다.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많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 기준인데 보통 유럽 나라들이 많이 쓰고. 근데 실제 보면 한 100개 남짓, 120개 정도 국가 쓰고 있으니까 뭐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의 회계 기준은 양대 축이 있는 거예요. IFRS라고 하는 회계 기준이 있고 US 갭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미국 갭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애들은 IFRS 쓰고 있고 이 IFRS가 전 세계가 많이 쓰고 있는 회계 기준인데 이 두 개가 지금 컨버전스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올스톱했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원래 두 개가 합하려고 했다 상당히 많이 합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헤어졌어요. 이제 합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미국 애들은 미국대로, IFRS는 IFRS대로. 다만 미국의 스탁 마켓에서도 캐피털 마켓에서도 IFRS 쓴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나스닥이나 이런데 공시할 때 나 IFRS 썼습니다라고 공시하는 거 허용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미국 갭이랑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다는 것을 브릿지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브릿지 IFRS